이번 시간에는 성과 사랑의 윤리, 사랑과 성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단원이라서 그렇게 막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그런 단원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도 주요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 사상가들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과 성 윤리에서 성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의 의미는 어떤 기준으로 성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생식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성을 생물학적인 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구분은 우리가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선천적인 신체 구조, 이 선천적이라는 말은 좀 제외할게요. 선천적이라는 말을 빼고 신체 구조, 기능에 의해서 성을 구분할 때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성. 이라고 해서 그 사회에서 혹은 그 문화권에서 남성다움은 이런 거야, 여성다움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되어 있는 그런 성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회문화적인 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젠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당연히 사회문화적인 성은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과 차이는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욕망으로서의 성이라고 한글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표현으로는 성과 관련된 어떤 욕망, 관심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관심, 욕망,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욕망으로서의 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성의 가치는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성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생물학적 가치, 다른 표현으로 생식적 가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이나 자녀 양육, 성적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가치.
성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쾌락적 가치. 에서 성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을 통해서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성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고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의는 좀 잘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 중에서 사랑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시는 학자는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와 같은 저서를 통해서 사랑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셨던 사상가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기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태어난다고 모두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랑에는 연습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를 강조하시면서 사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4가지 요소를 강조하십니다. 4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표현으로는 보호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로 그냥 보호라고 하면 그냥 보호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에릭 프롬이 생각하는 이 보호라고 하는 관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생명과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때의 관심은요, 강제로 나한테 관심을 가져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요,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 사랑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내가 사랑하면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이요, 책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은 프롬의 설명에 따르면 요청에 대한 응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 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프롬의 입장에서는 그 존재를 타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존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요소이고요.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시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나 에릭 프롬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게 출제된다라기보다는 제시문에서 에릭 프롬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에릭 프롬이 생각하는 사랑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봐주시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 성과 사랑의 관계 볼 텐데요. 물론 이 사랑과 관련된 요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에릭 프롬 말고 다른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또 한 번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빈도수를 따지면 사실은 에릭 프롬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빈도수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 사랑의 관계는요, 성의 가치에 따라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정당성이 있냐 없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보수주의적인 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입장은 성에 대해서 생식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정당화된 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면 여기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과 사랑의 올바른 정당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과 사랑이 정당한 관계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의 가치 중에서 생식적인 가치와 연결돼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중도주의가 있습니다. 중도주의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도주의는 인격적인 가치를 좀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되고 출산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네,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이에서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정당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성과 사랑의 관계를 막 이렇게 규정 짓지 말고 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라고 본다면 서로 간의 합의, 동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정당하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합의와 동의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손해를 준다든지 그렇다라고 보면 정당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당연히
합의와 동의만 있으면 사랑 없어도 되고요. 결혼 안 해도 되고 출산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쾌락적인 가치를 가장 강조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윤리 문제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차별 문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차별 문제는 결국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었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서 우리 그 생활과 윤리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주로 사상가들의 입장이 나오실 때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명만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성차별을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분명히 제시문 안에 어떤 사상가의 입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충분히 제시문 안에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조금 사상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사람을 제가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울스턴크레이프트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은 이제 여성이 남성만큼 어떤 교육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남성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보셨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공리주의에서 배웠었던 밀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여기에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세요. 밀은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서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산출하면 사회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차별을 하게 되면 여성이나 남성에서 어느 성을 차별하게 되면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인데 그렇다면 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낭비다. 차별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차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차별하지 말고 존중해 주자. 그런 입장에서는 여성의 교육도 강조하시고 뭐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도 강조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었던 세 번째 학자도 자주 나오셨던 분인데요.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상가예요. 시몬 보부아르. 여성이시고요. 이 분은 이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원래부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교육을 그렇게 남성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여성성의 제한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성도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여성성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런 사상가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내용이 이제 제시문으로 나오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부하루는 주체성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삶과 죽음의 윤리 하실 때 주체성 강조하시면 실존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우리 교과서가 올해 개정이 되면서 빠진 부분이지만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사람들로 제가 그냥 여기 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배려윤리. 이가 하나의 성차별을 해결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윤리는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배려적 성향, 윤리적 성향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남성 중심의 이성적인 판단,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본다면 여성의 이런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도 도덕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강조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전에 많이 등장했던 분들이 길리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길리건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른 목소리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책 제목인데요.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다른 특징이 틀린 건 아니다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도덕성도 필요하지만 여성의 도덕성도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라를 주장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라서 나딩스라고 하는 나딩스라고 하는 사상가고요. 이분이 이제 배려 윤리를 좀 체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 나딩스라고 하는 분은 엄마와 자녀의 관계인 모자 관계를 통해서 배려 윤리의 기본이 되는 배려라고 하는 마음씨가 생겨나고 그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를 좀 주장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딩스는 이 배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요. 부모와 자녀 간에서 일어나는 처음의 배려를 자연적 배려라고 보았고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 자연적인 배려를 통해서 배려의 어떤 기본을 배운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배려를 이 나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려의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서 이런 배려의 모습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도 배려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윤리적인 배려로 확장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딩스에 있어서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의 우선함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배려가 좀 더 근원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딩스의 입장에서의 배려의 원형은 자연적 배려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배려를 그냥 이렇게 인간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어떤 관계에 멈추면 안 되고요. 배려를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도 배려의 대상이고 그리고 환경과 지구, 생태계 이런 것들도 모두 배려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를 주장하셨던 사람입니다.
음식물, 지구, 환경, 이런 존재들까지 이 배려의 모습을 확대시켜야 된다를 주장하셨던 사람이 나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를 통해서 여성의 윤리를 강조하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를 주장한 여러 명의 사상가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성의 자기결정권 문제, 성의 자기결정권, 그냥 자기결정권이라고 쓸게요.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찬반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은 내 몸에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칸트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상품화 문제. 성상품화도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의 사상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해 주시고 고민 많이 안 하시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과 가족윤리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윤리와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좀 한문이 많이 나오고 좀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좀 당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이론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주 접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신다면 우리나라 전통윤리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전통윤리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유교윤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유교의 관점에서 결혼과 가족을 파악해 주신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윤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윤리인데요. 전통적인 입장과 현대적인 입장을 조금 구분해 볼게요. 전통 사회의 입장이라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이론으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게 음양론입니다. 세상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된 요소가 뭐 5가지의 물질로 나오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다시 조화를 이루어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음양 오행설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음과 양의 비유를 해서 남자는 양, 여자는 양은 따뜻함, 음은 차가움, 양은 낮, 음은 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양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에 적용해서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양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결국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구분을 좀 강조해요. 남자는 해, 낮, 따뜻함, 밝음이라면 여자는 음의 기운을 받아서 차가움, 어두움 이런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할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한다. 요걸 좀 포인트로 알아두시되, 다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음양론 자체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이렇게 두 아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변하거든요. 음이 더 셀 때가 있고 양이 더 셀 때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고, 고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륜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덕목이 전통사회에서는 부부간의 관계의 윤리를 좀 규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건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역할 구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부부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 X 이렇게 하고 수평적인 관계 O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그냥 같이 쓸게요. 부부상경, 상경여인 이라고 해서 부부가 서로 공경해줘라. 부모는 상경, 서로 공경하되 손님처럼 공경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해줘라. 이걸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조금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차별로 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윤리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각자 개별적인 어떤 주체성과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양성평등적인 어떤 입장에서 부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이제 두 번째로 가족 구성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윤리라고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부분 다 전통적이고요. 유교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동양에서는 쌍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회적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무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거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뭐 이런 상호 간의 의무다. 그래서 서로 간의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다로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자효라고 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워야 된다. 자애는 말이 좀 어렵지만 사랑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에 해야 될 역할이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륜 중에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 부자유치라고 하는 내용도 있죠. 부자유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가까운 어떤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로서의 이 효도 부분을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4번 유교에서 바라볼 때 효는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작은 불감이상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를 잘 보호해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효도의 완성 끝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완성이라고 할게요. 완성은 입신양명. 자신의 이름을 세워서 널리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고요. 이게 효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예전에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시작과 완성 부분에서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써드렸고, 그 밖에도 이제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야 하는 방법으로 뭐 공양, 공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냐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물질도 공양해 드려야 되겠고 그 정신도 잘 받들고 이어나가는 공대의 모습도 나타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인데요.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동기간이기도 하면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났다라는 순서가 있는 장유유서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평적인 인간관계와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이 형제자매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학습하게 되는 계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곧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연결이 되기도 한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한자 성어 중에서 형우, 제본, 형은 아우를 위에 있게 대하고 동생은 형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족지의, 손과 발 같은 의로운 관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할반지통, 나누어지게 되면 굉장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그 전통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도 하나하나를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부부냐, 부모 자녀냐, 뭐 형제 자매 관계냐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라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신다거나 이런 타르기보다는 좀 이해하시고 자주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성과 사랑 그리고 가족 이 관련한 문제는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